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정진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맡은 꼭지는 이제 아도르노의 실천 철학,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실천과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전반부에서는 실천을 키워드로 해서 수업을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자유를 키워드로 해서 이게 아도르노의 철학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마칠 생각인데요.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구상했을 때에는 이제 요 두 주제를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아도르노가 칸트의 실천 철학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전유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전개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그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이율배반 문제,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최근에 제가 관심사도 약간 바뀌기도 했거니와, 이제 아도르노가 칸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했는지 보다는 이제 아도르노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넣는 것이 이제 들으시기에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약간 살짝 바뀌긴 했어요. 여전히 이제 실천과 자유라는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는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가 그래서 아도르노의 철학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이 주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 실천 철학으로서 아도르노의 철학을 이제 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도르노 철학에서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천 철학으로서 아도르노의 철학. 이제 일단은 이제 아도르노의 지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도르노는 일단 유대인이었죠. 이 유대교적인 그 발상들이 아도르노의 철학 안에 이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예술에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굉장히 친숙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도 음악가였고 이모도 음악가였고, 그래서 음악과 굉장히 친숙했고, 그 스스로도 작곡가로서의 삶의 방향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알반 베르크를 사사했다라는 사실도 있고요. 실제로 아도르노가 음악 철학적인 저작, 음악 이론적인 저작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 문학도 뭐 마찬가지로 음악만큼은 아니더라도 문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특히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서 보면은 이제 그 호머의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을 뽐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당대의 그 독일 그 문학 작품들, 또 특히 이제 카프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1세대 성원들이 이제 각각 이제 자신의 그 색채가 있는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도르노의 고유성은 어떤 거냐, 아도르노의 색채는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서양 철학 전통의 각별이 좀 밀착해 있었다라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것은
학제간 연구를 표방했죠. 그래서 단순히 철학만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경제학 등등, 사회학 등등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그 비판이론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표방한 방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도르노는 특히 이제 서양 전통 철학에 굉장히 이제 해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칸트나 헤겔, 마르크스, 니체, 키르케고르, 생철학은 이제 특히 이제 진멜로 유명한 진멜, 베르그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후설 현상학,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대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 사상들, 독일 전통 관념론뿐만 아니라 당대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 사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근현대 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플라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전 문헌학, 서양의 고전 문헌학 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지적 배경들을 간단히 언급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제 그 비판 이론을 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이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배경 그리고 또 예술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도르노만의 전유물은 당연히 아니었고, 이제 비판 이론을 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럿이 있었죠. 그 호르크하이머가 있었고, 아도르노, 마르쿠세, 프롬, 베냐민 이런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비판 이론이라고 묶이는 이 이론의 특징, 그 이론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나의 이론이 존재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상가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한 건데, 그들이 지향했던 지향점이 무엇이었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꼭 한번 이제 찾아볼 만한 것이 바로 이제 그 호르크하이머가 썼던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이라는 논문입니다. 1937년에 비판이론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논문치고는 조금 길어요. 책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인용문 보시면 이제 그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인식은 영원한 로고스로 나타나는 수학적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성적 상태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게 네. 이론은 여기서 이제 실천의 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론과 실천 우리 대립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론은 실천의 한 요인이다. 그러면서 이론가라는 작업은 자신의 사고를 동원하는 투쟁이다. 이론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다. 사고를 통해서 하는 투쟁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비판적 사고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이성적 상태인데, 그 이성적 상태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현재의 불행에 근거를 둔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비판이론은 사회적 불의를 지향하려는 관심 외에는 아무런 특수한 심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판이론이라는 것은 현재의 불행 혹은 사회적 불의로부터 벗어난 이성적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실천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의 그 각각의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르카이머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이론은 뭐고 비판이론은 또 뭐냐? 일단은 대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전통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앞 PPT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 영원한 로고스로 나타나는 죄송합니다. 영원한 로고스로 나타나는 수학적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수학적 자연과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이론은 이제 인식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근대 데카르트로 소급해 올라가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또 근대 자연과학과도 출발점이 거의 비슷하죠. 근대 자연과학과 근대 철학은 같이 발전했잖아요. 네,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고 인식과 사실의 일치, 이거는 전통적인 그 진리론에서 그 사실과 사실에 대한 판단의 일치, 진리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일치다라고 하는 것. 진리의 내적 정합성.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진리관 중에 하나죠. 진리는 판단들이 서로 내적으로 정합적이어야 된다.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합적인 체계여야 한다. 그런 거. 그리고 관찰의 중립성. 그러니까 인식이나 아니면 관찰 이런 것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연과학적 인식 모델. 뭔가 굉장히 친숙한 얘기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관이고 인식관입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비판이론은 뭐냐라고 한다면 호르카이머는 이제 전통이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통이론을 다 버리고 비판이론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이제 호르카이머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객 분리가 어쨌든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주객 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분리 자체가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식 주체는 세계의 일부이자 참여자다. 앞에서 그 이론은 실천의 한 요인이다. 여기 요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 그를 같이 하는 얘기죠. 인식 주체는 이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초연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이 세계의 일부고 세계에 이미 참여해 있다. 참여자인 한에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의 역사성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의 이 전통이론은 자연과학적 인식 모델이고 데카르트로 소급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판이론은 이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모델로 한다. 그러면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성적 상태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이론, 그것이 바로 비판이론이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가 결코 이렇게 초역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관심적인 주체도 아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기존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기존 사회가 지배와 억압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고통과 불행을 낳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사회를 비판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고통, 그런 불행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사고를 동원하여 파악하며 투쟁하는 것. 그것이 비판 이론가가 할 일이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68혁명을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렇게 이제 비판 이론적인 실천을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라는 거는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론적인 작업들이 그때 당시 사회의 변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당시에 특히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 비판 이론가들을 비판 이론을 열심히 이제 흡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사회 변혁적인 그런 운동에 이 이론가들이 동참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던 사람이 여기 보시면 이제 마르쿠제인데요. 1967년에 베를린에서 마르쿠제가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청년 대중들 사이에서 많은 그 호응을 얻으면서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6.8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있었던 그 사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6.8 혁명이 독일뿐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제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토를 들고 이제 이루어진 운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들이 공통적으로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양민 학살을 그만두라는 그런 시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찰들이 시위대를 끌고 가는 장면이죠. 뭔가 이렇게 뒤에 막 연기도 있고 굉장히 좀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베를린에서의 시위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이제 그 SDS라고 이제 독일 사회주의 학생 연대라고 학생 운동의 주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여기가 아마도 이제 본부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칼 막스 대학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간판을 바꿔버렸죠. 네, 이런 이제 시기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6.8 혁명을 주도했던 청년 학생들은 비판 이론가들이 자신들과 같이 연대하기를 바랬고, 비판 이론가들은 상당히 그 주저했다는 거죠. 너무나 이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가니까 주저했고, 특히 아도르노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가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사람이 참 동참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69년 6.8 혁명 직후죠. 다음에 그 69년 4월 22일에 강의실, 아도르노가 강의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강의실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아도르노가 이제 강의를 하러 들어오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배신자는 뭐 물러가라 막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면서 막 야유를 하고 있고, 아도르노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자기는 강의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 이제 갑자기 윗옷을 벗은 여학생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아도르노를 둘러싸고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춤을 추고, 학생들은 막 웃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 해 초에, 4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해 초 1월 말에 사회연구소를 학생들이 점거를 하는데요. 그 점거한 학생들 중에는 아도르노와 굉장히 친했던, 아도르노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연구소를 점거하고 아도르노가 이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니까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사실에서
아도르노가 공권력을 끌어들였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 저런 사건을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가 왜 그토록 미온적인 태도였는가, 68의 혁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도르노가 미온적이었냐? 아까 제가 이제 학생들의 폭력성을 경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그 비판 이론가들이 이제 학생운동의 폭력성 때문에 이제 거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좀 두드러지고, 또 그 두드러질 만한 그런 아도르노의 태도의 어떤 철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도르노는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실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했는가 라고 한다면 또 그게 되게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아도르노가 반실천적이라는 그 혐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상당히 있어요. 그 아도르노가 실제로 자신의 그 여러 저작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사실천이라든가 가짜 실천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적 진지함. 여기서 이 진지함은 이제 유희와의 대조인데요. 인간만이 유희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진지함은 뭐냐면 이런 유의 그 실천을 수행하는 자들은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굉장한 폄하죠. 그리고 노동에서 유래했다. 노동 역시 인간이 생명체로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짐지운 그런 활동이죠. 자연 필연성에 따른 활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당시 학생운동 세력을 생각하면서 실천을 비판한 건데, 그러면은 이거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실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도르노는 실천 일반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도르노의 저작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특히 미학이론 같은 경우, 미학이론에서 이제 실천을 두고 그냥 어떤 그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실천은 야만적인 자기 보존을 위한 지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은 그저 자기 보존의 도구일 뿐이다. 자기 보존을 위한 그 도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천이 하나의 그 유용성에 따른 활동일 뿐이라는 거죠. 실천이 유용성을 위한 활동으로 타락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아도르노가 실천에서 후퇴했다, 이렇게 많이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도르노가 이제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도르노의 도덕철학 강의 저작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물음은 올바른 정치에 대한 물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이런 단서를 붙여요. 만약 그런 올바른 정치라는 것이 오늘날 실현 가능한 영역 안에 놓여 있기는 하다면 말입니다. 이거 독일어로는 이제 그 가정법으로 얘기한 거죠. 이제 그 반사실적인 가정법. 그래서 굉장히 그 올바른 정치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있다면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가정을 하는 거. 다른 한편 이제 예술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신뢰를 한단 말이죠. 예술에 대해서는 미학이론에서의 구절인데 이제 더 예술이라는 게 이제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자리 지킴이다. 마치 현실에 실천이 없는 것처럼 더 나은 실천을 위한 슈타트할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실천은 없는데 그 실천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영역이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 실천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는 것이 현실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제 아도르노가 이토록 실천에 대해서 회의한다면 이제 정말 실천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도르노가 이제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그러니까 당대의 그런 상황에서 아도르노와 같이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코 필연이 아님은 우리가 다른 이론가들을 보면 더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비판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비판이론이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지배와 억압을 비판하고 해방적 관심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이제 비판이론가들이 공유한 의도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도를 공유하면서도 꼭 아도르노처럼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안적인 사회적 실천의 이론을 구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령 하버마스, 아도르노보다는 약간 이제 젊은 세대였는데 하버마스처럼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주의 사회의 이론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네트처럼 사회는 인정을 둘러싼 투쟁의 장소고, 그래서 그런 투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론적인 기획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아도르노는 분명히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분명했던 것은 아도르노가 해방과 자유에 대한 관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진정한 실천과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을 하나의 이론의 형태로, 이론적 기획의 형태로, 하버마스나 호네트처럼 이론적 기획의 형태로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은 발전시키지 못한 거냐, 이거 시간이 더 있었으면 했을 거냐, 아니면 아도르노 자신의 그 철학함의 방식으로부터는 그런 형태의 이론적 기획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인 거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어쨌든 이제 이 계몽의 변증법 개정판 서문에 있는 구절인데요. 해방과 자유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판이기 때문에 1969년에 그러니까 계몽의 변증법이 처음에 출간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4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약간 그 굉장히 간이 출판물처럼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제 육파 혁명 시기에 굉장히 이 책의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개정판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69년도에 이제 개정판을 썼어요. 아도르노가 고해에 죽었죠. 오늘날 중요한 것은 간접적이나마 관리되는 세계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자유를 지키고
전개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후에 우리 저작들에서 강조해 왔다. 그 후, 그러니까 계몽변증법이 처음 쓰여진 이후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작업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우마스는 계몽변증법을 정말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책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전개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관심 속에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천에 반하는 실천의 철학이다 라고 저는 아도르노의 실천 철학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철학은 실천 철학이기는 한데 실천에 반하는 여기서 이제 실천에 반한다고 할 때 그 실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실천이죠. 그런 실천에 반하는 실천의 철학이다. 이거는 그런 실천에 반하는 부정적 실천의 철학이다. 이렇게 또 괄호하고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칠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말로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반대하는 그 일반적인 의미의 실천은 이제 달리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실천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어떤 표상 같은 것이 있다면 이제 뭔가 모여서 정말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인 실천이죠. 아도르노는 이제 그런 행동주의적 실천에 반대하면서 또 다른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도르노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실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선행적 실천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왜 비판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것과 달리 참된 실천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결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참된 실천이라는 게 어쨌든 생각해 볼 수나마 있는데 그런 참된 실천의 윤곽이나 그 핵심 요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방법은 이제 거울상의 방법. 아도르노가 이제 종종 쓰는 표현이고 특히 이제 미니마 모랄리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은 고통이고 불행인데 그렇다면 행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행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윤곽 그려볼 수는 있는데 막연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현재 상태를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것에서는 좌우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것, 지향점, 규범적 목표 이런 것들을 거울상의 방법으로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아도르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방법을 아도르노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실천 철학은 실천에 반하는 실천 철학이다. 일반적인 실천, 행동주의적인 실천과 아도르노가 지향하는 그런 실천은 어떤 차이가 있냐? 아도르노는 굉장히 부정성을 강조하는 철학자죠, 항상.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때 지향하는 그 실천도 실천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도식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도르노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그냥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대조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과감하게 긍정적 실천과 부정적 실천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긍정적 실천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세상에 뭔가를 건설하는 거죠. 세상을 변형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고 구성하기 위한 마치 이제 건물을 쌓는 것처럼 건축과도 같은 그런 실천을 긍정적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에 필요한 이제 제도들을 정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 이제 아도르노는 그런 실천에서 이제 거리를 두는 거고, 부정적 실천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데 치중하는 그런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저에 전제되어 있는 이제 아도르노의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을 얘기를 해본다면 아도르노는 기존의 것, 기존 사회의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기존의 그런 세계, 인간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이 세계나 사회 구조라는 것은 억압과 지배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계몽의 변증법을 얘기하게 될 텐데 억압과 지배에서 더 나아가서 파괴적인 구조, 재앙적인 가장하자면 그런 구조다. 라고 아도르노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관적인 전제, 부정적인 전제에는 이제 아도르노가 했던 역사적 경험이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겠죠. 그 어떤 철학자도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떠나서 철학을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도르노 역시도 이제 자신이 했던 그런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세계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일반화해보자면 무언가를 세상에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주로 억압과 지배와 또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나은 것을 바란다면 더 나은 것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우선 비판하고 부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도르노는 이제 아도르노의 실천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해방을 규범적인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은 이제 공유되지만, 다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말 진정한 실천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한 우회로를, 모색하는 그런 실천의 이론이다. 일단은 그렇게 윤곽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실천과는 다르다. 제가 여기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 철학에서 자유의 문제. 이거는 이제 참 굉장히 광대한 주제예요. 일단은 일반적인 자유이해, 우리가 아도르노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걸 먼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자유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제 도덕적 자유, 정치적 자유죠. 물론 오늘 저녁 뭐 내 주머니에는 지금 충분한 돈이 있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래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자유, 이런 일상적인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도덕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런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벌린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 이것도 또 굉장히 두꺼운 논문인데요. 논문치고 두꺼운데 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서구에서 이 자유하면 이제 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런 구분하는데 이제 그 구분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벌린의 이런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유는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방해가 없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 특히 이제 뭐 표현의 자유 같은 거죠. 내가 뭐 어떤 사회적인 금기를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자유, 소극적 자유죠. 적극적 자유는 이제 그 내가 정말 그러니까 그 내가 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할 때 그때 내가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약에 취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술에 취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과 정말 맨정신으로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 자유는 바로 이제 그 이성적인 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성적인 나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되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구분이 이제 오늘날 그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의 이론에서 가장 그 기초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구분이고, 그래서 이 일반적 자유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도르노 철학 안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아도르노 철학은 자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저기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저 일반적인 자유 이해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제가 그 아도르노 철학에서 자유 개념이 제기되는 여러 맥락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더니 대충 요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사회적, 정치적 자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자유 이해하고 이제 겹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뭐 벌린이 얘기했던 그런 류의 소극적, 적극적 자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해결적이고 굉장히 막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자유 이런 것은 어떤 비로소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4번하고도 약간 통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않고 자유는 이제 비로소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2번째 미적인 자유, 예술적인 자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도르노가 이제 객체를 향한 자유라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미학 예술이론에만 국한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이 표현은 부정변증법에도 나오고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도르노가 객체를 향한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도르노의 예술 철학 미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객체를 향한 자유라는 요 표현은 이제 이번에 제가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자유 개념은 형이상학적 자유. 이건 이제 결국 도덕적 자유와 관련되죠. 형이상학적 자유라는 것은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 아까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칸트 이율배반이 바로 제3 이율배반이 바로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의 이율배반인데, 뭐 그런 자유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특히 이제 도덕 철학 강의나 아니면 뭐 부정변증법에서 칸트의 실천 철학을 다루고 비판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형이상학적 자유가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유가 이야기되는 맥락은 이제 자유의 변증법입니다. 자유의 변증법, 그러니까 정신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는가.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까 1번과 4번이 통한다고 얘기했는데, 자유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진 자유가 또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유의 변증법. 요 네 가지 맥락이 있고요. 이 맥락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철학자 안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자유가 이야기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로 꿰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 일관지하는 그런 게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좀 굉장히 신중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연결은 돼 있는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자유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은 일단 여기서 이제 3번은 관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자유 2, 4번은 서로 밀접한데 3번은 일단은 살짝 뒤로 놓고요. 그리고 1번에 대해서는 아도르노가 거의 구체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이걸 참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역사철학 강의에서 이런 1번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아도르노의 특성상 자유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설명을 별로 안 해줘요. 그래서 1번도 일단은 살짝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과 4번을 통해서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자유의 어떤 근본 윤곽을 짚어볼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나중에 결국 1번의 자유도 대충 어떤 형태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아도르노 자유 개념의 내층위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유의 변증법,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부가 설명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자유는 상태가 아닌 과정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태와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상태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인데, 반면에 과정은 생성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나갈 것, 그런 어떤 동적인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은 뭔가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유는 이제 정신과 자연 사이에서 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이제 간과할 수 없는데, 이 정신과 자연의 관계가 어떤 고정된,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그 역동적인 상호 관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역동성이 지속되려면 반대로 말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확고하게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대등한 것들이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야만 이제 그런 과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과 정신과 자연의 이런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이 역동적 상호 관계는 안정된 균형의 관계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그런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그런 지배 관계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서 아도르노가 정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주로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 그리고 후르카이머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곧장 계몽의 변증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먼저 헤겔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그 사적인 의미를 갖는가, 철학사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자유는 이제 아까 제가 정신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어도 이제 독일 관념론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자유는 정신의 본질이다. 제가 지금 독일 관념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국한시켜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의 본질은 자유다. 이런 이야기는 되게 철학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유가 정신의 본질이라는 말은 자유롭지 못한 정신은 정신이 아니다. 참된 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유를 상실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이라고 불릴 수 없다. 우리가 본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것. 그래서 정신을 정신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다. 많은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생각일 거고, 칸트, 헤겔, 아도르노에게서는 분명히 공유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면 사물인데 정신과 사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죠. 일단 헤겔이 역사 철학에서 정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제가 좀 몇몇 대목들을 발췌해 봤습니다. 그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쉽게 말해서 역사는 정신의 행로예요. 정신이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끝 지점은 자유의 실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도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는 세계사가 정신의 지반 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는 물론 자연을 포함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세계사의 실체를 이루는 것은 정신과 정신의 발전 과정이다. 자연은 하나의 자립적인 고유한 요소가 아니라 정신과 관계하는 것으로서만 세계사의 역사에서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반해 우리가 정신을 고찰하는 무대, 그것이 곧 세계사라는 거죠. 세계사를 보면 정신을 볼 수 있다. 세계사에서 정신은 가장 현실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네, 세계사는 정신의 고유한 장소고, 세계사의 주인은 정신이고, 자연은 다만 정신에 딸린 부속물 같은 거고, 정신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신은 더욱 자유에 가깝고, 이런 이야기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좀 더 해겔이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것들은 이제 해겔 역사철학 강의 서론이 또 하나의 챕터예요. 굉장히 두꺼운데 그 안에서 해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사는 자유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의 발전 단계로 서술되는데 크게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신이 자연성 안에 침잠해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해서 비유하자면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씨앗 같은 거죠. 정신이. 땅이 자연이고, 그래서 정신이 자연성 안에 침잠해 있는 것이 첫 번째 상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정신이 이제 슬슬 자연으로부터 탈출해 나오기 시작해요. 자신의 자유를 의식하면서 자연성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막 자연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여전히 자연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계기로서의 자연성에 아직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아직 특수한 이런 자유에서 순수하고 보편적인 자유로의 고양이 이루어진다. 이 고양이 상태에서는 정신성의 본질이 정신에게 의식되며 느껴진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정신은 뭔가 이렇게 자연과 뒤섞여서 불순한 상태에 있다가 점차 정화되고 고양되고 순수해지는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세계사의 행로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역사관은 좀 직선적이면서 진보의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진다. 정신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정신이 점점 자유에 가까워진다. 점점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대의 어떤 그 진보 낙관주의의 흔적이 상당히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겔의 그런 역사 철학과의 대조 속에서 계몽의 변증법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계몽의 변증법에서는 그러면 이 정신과 자연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달리 이해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린 초점을 맞출 텐데요. 먼저 제가 이제 칸트를 잠깐 인용했어요. 칸트가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답변이라는 짧은 글에서 계몽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은 계몽의 변증법이기 때문에 그 계몽이 뭔지를 일단 그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바로 이 유명한 칸트의 논문입니다. 첫 문장이에요. 그 글에서. 계몽이란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 상태란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계몽은 그러니까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성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칸트가 지금 이 미성숙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상태다. 미성숙 상태란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견인 없이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뭘 하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한 상태.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보통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성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성숙성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그 지성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그 지성을 스스로 사용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 남의 그 보호를 받고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성숙 상태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스스로 자립적으로 한 발 내디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칸트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숙성, 미성숙성, 계몽을 이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것은 성숙성이고 후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적인 정신의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런데 왜 계몽의 변증법이냐? 계몽이면 계몽이지 변증법이라는 말이 붙으니 심상치 않은데요. 그 저자들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서문에서 초판 서문에서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은 그 안에 이제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 계몽의 개념이라는 챕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오늘도 저는 거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서문에서 각 챕터의 주제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몽의 개념, 그 챕터의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들이 제시해 놓은 핵심 명제입니다.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론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저자들이 특히 아도르노가 호머의 오디세이아를 분석을 하면서 그 신화적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인간, 이건 뭐냐면은 신화는 뭔가 미몽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합리적인 주체가 깨어나는 것, 그 신화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이미 호머의 오디세이아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신화론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몽은 다시 신화론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구격판에서는 신화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독일어를 보면은 미토스고요. 처음에 나오는 신화는 미토스고 저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미톨로기입니다. 그래서 신화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어떤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여기서 아도르노가 미톨로기라고 썼을까? 그냥 신화라고만 하면 되게 이 신화와 계몽의 그 상호 역전 관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왜 두 번째는 신화론이라고 했을까? 미톨로기라고 하면 이제 그 로기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계몽이 되돌아가는 그 미토스는 정확한 의미에서 미토스는 아니고 뭔가 이성과 관련된 이성이 만들어내는 신화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장에서 그리고 계몽의 개념에서 이제 저자들이 제시하는 역사 철학은 이런 어떤 역전이에요. 우리가 계몽하면 인간 이성이 가장 발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신화의 상태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 이성은 신화 혹은 자연으로부터 자기는 멀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헤겔 이야기했잖아요. 멀어져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돌아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낙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이성적 상태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신은 헤겔식으로 말하면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더 자유를 실현해 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정신은 자유의 능력을 상실했다. 다시 자연화되어 있다.
아까 이제 제가 땅 속에 파묻혀 있던 씨앗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오는 것으로 제가 헤겔의 그 정신을 설명했는데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연 속에 파묻혀 있던 정신이 점점 이 자연 지배의 능력을 도야하면서 처음에는 정신이 자연에 의해 지배됐는데 합리성을 통해서 정신이 점점 자연을 지배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자기 보존에 능한 그런 정신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되어 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지배하려고 했던 자연이 자기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려고 했던 그 자연과 다름없는 것으로서의 그런 정신, 이런 역전, 계몽의 그 신화론으로의 퇴행. 그러니까 이것도 아도르노의 역사 경험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던 그 원자폭탄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항상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무기가 당대의 최첨단 기술의 어떤 총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원자폭탄이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했는데요. 기술의 총체였죠. 그때까지 발전해왔던 기술이 다 투입돼서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살상무기가 원자폭탄인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 그 자연에 파묻혀 있다가, 그래서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있다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니까 자연에 의한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발전시킨 게 기술이죠. 합리성이 발전시킨 게 기술인데,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해 왔죠. 그러니까 정신이 쉽게 말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 지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나 도구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 발전이 되게 맹목적이었던 거예요. 발전 과정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가라는 그런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계속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자기 파괴의 도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계몽의 길은 자기 보존의 길인데 동시에 자기 파괴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잠깐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회 속에서의 자유, 우리는 사회 속에서의 자유가 계몽적 사유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데에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몽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계몽의 길은 자기 파괴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 틀렸다.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거 다 틀렸고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성취고요. 그 성취 속에서만 우리가 사회 속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의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계몽 개념 자체가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퇴보일삭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계몽 없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계몽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다른 한편 계몽의 안에는 퇴행의 계기가 들어있다. 퇴보일삭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있죠. 기술의 역설적인 두 측면. 한편으로는 자기 보존을 위한 기술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자기 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양면성이죠. 계몽이 그런 양면성을 갖는다는 거죠. 계몽은 이런 자신 안의 이런 퇴행적 계기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계몽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자기 파괴의 길을 거침없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퇴행적 계기를 자각하라고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쓴 거고, 그토록 어두운 것은 이제 저자들이 약간의 과장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계몽의 어두운 측면, 퇴행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만든 것이죠. 네, 다음 구절. 이 저자들이 그 유럽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의 강압을 분쇄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더욱 깊이 자연의 강압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것이 유럽 문명이 달려온 궤도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강압을 분쇄해서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인 거죠.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더욱 깊이 자연의 강압 속을 빠져들어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 왜냐? 자기보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택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보존은 자연의 명령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이 다 이런 어떤 그 자기보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인간이 이제까지 해왔던 이 모든 자연 지배의 시도는 그것이 자기보존이라는 자연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의 강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방금 했던 이야기가 사실 다시 반복되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계몽에는 퇴행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계몽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계몽 없이는 자유도 없는데, 또 계몽에는 퇴행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거였죠. 자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정신은 자연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몽된 정신은 자기 보존을 위한 자기 파괴라는 역설 속에 갇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자들이 보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토록 비관적으로 서술을 하는데, 아까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자연강압을 분쇄하려는 모든 시도는 뭐 강압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것이 유럽 문명이 달려온 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궤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상태에 대한 자각, 반성.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껏 이렇게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 자신이 자연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대한 상기가 필요하다. 아까 그 헤겔의 역사 철학을 통해서 보여진 이 단선적인 그 진보의 구도는, 정신이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것은 더욱 정신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은 자연에 연루되어 있다. 정신 자신이 자연의 일부였고 자연으로부터 발생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상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연을 우리가 더 이상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집안,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토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자연과의 화해적 관계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더 이상 지배가 아니라 화해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정신이 자연에서 발생했고 또 매 순간 자연에 의존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착각에서 바로 이제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미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 자유. 미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은 사실 대부분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또 맥락에 따라서는 구분이 되기도 하는 맥락이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화돼서 확립된 어떤 제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미적이라는 것, 에스테티시, 이 말은 원래 이제 그 근대에 이 말을 사용할 때 이제 바움가르텐이 이 표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인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 표현을 도입을 하는데 미적이라고 얘기할 때 바움가르텐이 생각했던 것은 감각적이라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원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미적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예술적이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봐도 되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미적인 것을 더 넓은 의미, 예술적인 것보다 더 넓은 의미, 왜냐하면 미적인 것은 감각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성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지 예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이런 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넓은 의미에서의 미적인 것,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또 그런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면 또 예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객체를 향한 자유라는 표현을 아도르노가 많이 쓰는데요. 부정변증법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가령 이제 지금 영어로는 이제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객체를 향한다라는 towards인데 만약에 from이라고 한다면 객체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대충 뭔지 알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벌린의 그 자유의 두 개념 중에서 이제 소극적 자유, 그게 바로 이제 뭐가 없을수록 나를 방해하는 게 없을수록 나는 자유롭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반대의 방향을 지시한단 말이죠. 객체를 향한 자유, 이건 오히려 부자유일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그 미적인 자유, 예술적인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을 한번 이제 되짚어 보자면 정신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의 지배 대상으로서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바라볼 때 정신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연이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따라서 정신은 자연에 대해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화해의 관계에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배 관계 자체로부터 해방될 때, 그러니까 지배 관계라면 그러니까 뭐 가령 주인과 노예가 있고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지배한다고 할 때 노예만 이제 해방돼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주인도 그 지배 관계 안에 같이 연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관계 자체로부터 지금 해방돼야 된다는 건데 지배 관계 자체로부터 해방될 때 정신은 비로소 자연이 아닌 정신 자신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 지배관계로부터 해방된 정신의 모습,
우리가 윤곽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예술 경험이고, 예술 경험을 통해서 미적 자유가 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정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미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틀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신과 자연을 미적 자유론에서는 뭐 이성과 감성의 관계로 치환시켜서 보셔도 됩니다. 감성은 자연의 일부죠. 내적 자연. 네, 아까 이 객체를 향한 자유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도르노는 이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마주해서 자기 스스로를 망각하는 경험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학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작품을 보거나 듣거나 읽은 주체는 완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망각하고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에서 예술 작품 속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자신을 망각하고 작품 속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자유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때 주체는 자기가 마주한 객체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향해, 객체를 향해 주체가 스스로를 힘껏 내던져야 되거든요. 몰입해 가야 되거든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뒤로 제끼고 객체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한 능동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 가장 흔히는 예술 경험에서 아도르노는 이런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주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통의 경우라면 자기 보존의 그 명령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가 이런 예술 경험 속에서는 그 모든 어떤 사적이고 혹은 주관적인 그런 의도들을 떨쳐버리고 객체 안으로 몰입해 들어간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스스로를 낯선 타자에게 개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자를 유연하게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적 자유 혹은 이제 객체를 향한 자유는 타자와의 관련성, 그런데 이제 지배가 아닌 다른 방식 속에서 타자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행위다,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또 했는데, 이쯤 되면 주제에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방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미적 자유가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적 경험은 앞서 말했듯이 객체 속에서 주체가 스스로를 망각하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런 경험을 두고 우리는 보통 실천이라고 하지 않죠. 그 자체로 실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적 자유가 하나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런 미적 자유 속에서, 그런 미적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이나마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연습하게 된다. 그것은 여기서 이제 지배라는 것은 바깥으로는 이제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죠. 그런 자연에 대한 기존의 굳어진 관계,
자기 보존을 위해서 굳어진 이 지배의 관계로부터 주체가 해방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자연을 혹은 객체를 지배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객체에 대한 지배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관계의 가능성이 펼쳐진다. 미적 자유의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적 실천 또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막연하게나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적인 사회적 실천은 이제까지 아도르는 계속 그것이 어떤 그 자기 보존을 위한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지배가 아닌 방식으로 객체와 관계를 맺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적 삶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 얘기했던 아도르노의 미적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정신과 자연의 그 화해적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나름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술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꼭 예술 작품 앞에서만,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에는 이런 미적 차원이 다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적이라는 말은 감성적이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도 반드시 이제 우리의 행위에는 바로 이런 미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네, 그렇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배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외적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 지배도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감성적 자원, 그러니까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이렇게 외적, 내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더해서 이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지배는 인간이 혹은 정신이 자연을 향해서 하는 지배라고 한다면 사회적 지배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지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의 그 오디세이아 해석에서 이제 이야기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세 종류의 지배였잖아요.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사회적 지배. 이 지배들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한데 뒤엉켜 있어서 이렇게 풀어 헤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하나만 따로 이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고 서로 얽혀 있다. 이런 생각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해방적인 사회의 어떤 가령 제도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배들은 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부터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적 자유로는 그런 지배들 일체로부터의 해방이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객체를 향한 자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수동성,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특히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수동성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은 우리 보통 능동적인 활동의 모델에서 자유를 생각하곤 하는데 지금 아도르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향해서 몰두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적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언뜻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 지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주체가 객체에 의존해 있다. 정신이 자연에 의존해 있다. 라고 하는 거. 자아가 타자에 의존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존성. 그런 의존성과 더불어 객체의 우위에 대한 인정. 이거는 객체의 우위라는 것은 이제 아도르노가 부정변증법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객체의 우위는 이제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 볼까? 가령 이제 아도르노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술 작품을 놓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해설가가 나와서 해석을 한다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작품은 이 해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무궁무진한 해석의 원천이고 그리고 결코 해석 속으로 고갈되지 않는 어떤 것. 언제나 우리 인간의 해석을 초과하는 어떤 것으로서 예술작품을 아도르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객체의 우위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평등한 관계, 화해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적 자유론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위, 의존성 이런 것이 결코 주체의 어떤 자립성, 자율성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체의 명령에 종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계속 주체의 우위였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런 오만함, 자연을 다 지배할 수 있고 자연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온 역사를 생각한다면 아도르노가 이제 거꾸로 이런 의존성, 우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그 주체의 우위를 거꾸로 뒤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평등한 관계를 맞추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양자 간의 평등한 관계, 정신과 자연의 평등한 관계, 이런 지배 없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라야 어떤 역동적인,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역동적인 그 상호관계의 지속이 가능하고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자유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그냥 읽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은 그냥 읽을게요. 아도르노의 철학은 일관되게 해방을 위한 지배 비판의 철학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혹은 이론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자 실천 과제는 지배를 비판하고 그 지배가 만들어내는 억압과 고통을 개념화해서 인식하는 일. 그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도르노는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통한 사회구조적 개혁보다는 그보다 더 심층으로 내려가서 이성의 수면 아래에 묻혀있던 그 감성의 차원 혹은 무의식, 충동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이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이성 이전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까지 내려가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론가들이 이제 비판해야 되는 이 지배와 억압이라는 사회 현실은 이런 심층적인 차원에서부터 고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심층적 차원에서부터 정신과 자연의 그 고착되어 있는 지배관계가 풀려야 한다. 정신은 그 발생의 순간에서만이 아니라 매 순간 자연에 의존해 있고 이것을 자연 곁에서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상기 속에서 비로소 정신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때 정신과 자연의 관계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정신과 자연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신과 자연이 각각의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차이 속에서 존재하되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정신은 정신 자신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르노 철학에서 자유와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광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좀 제가 약간 다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나와서 이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그 아까 미적 자유론 이야기 하실 때, 네. 근데 이제 예술보다는 미적인 게 뭔가 감성적인 의미도 포함해서 더 넓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꼭 그 미적 체험, 그런 경험을 할 때 꼭 그 미술관이나 그런 데 꼭 찾아가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미적인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상에서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술관이나 음악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드는데,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제가 참 멋있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멋있는 대답은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고, 일단은 우리가 뭐 미술관에 가서 우리가 더 이상 뭐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찾지는 않는데, 아름다운 것은 뭐 한때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죠. 그래서 가령 미적인 것, 아름다움을 우리가 미술관에서만 발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에서도 발견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발견하고, 되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주 하찮은 사물에서도 우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어떤 사물의 그 위치에서도 뭔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경우 그것은 내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다른 우리의 의식적인 목적들에 의해서 그런 미적 차원이 잘 묻혀져 있죠. 그래서 잘 지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제 그 자기 보존으로서의 실천을 비판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 가령 우리가 어떤 나무 토막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 나무 토막을 저거 쓸모가 있네, 어디다 갖다 쓸까, 이런 식으로 흔히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너무 이제 거기에 고착된 사람은 그런 사물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나무 토막에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쓸모의 관점, 나의 어떤 주관적인 목적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꼭 이용하는 걸로만 보지 않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실천, 아도르노가 말하는 실천과 그게 어떤 미적 자유에 의해서과 연관돼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그 이해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계속 방금 질문 주신 분도 비슷한 어떤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도르노의 어떤 실천은 곧바로 어떤 즉각적으로 뭔가 좀 몰지각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물러나 있고 계속 반성하고 뭔가 자기 지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럼으로써 좀 더 객체에 다가가고 뭔가 타자를 뭔가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어떤 이 되게 실제적인 사회로부터 조금 더 물러나고 사유하고 반성하고 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주체를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게 꼭 객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족적인 그런 반성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도르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도르노가 실천에 대해서 다소 좀 일반화해서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진정한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공백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게 아도르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족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여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뭐 액션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긴 한데,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제 타자 관련성 있잖아요. 그 미적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타자와의 우리가 얼마나 타자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도르노 철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본다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그 어떤 반성이나 비판이나 그 어떤 의미의 실천도 그 어떤 의미의 진정한 실천도 타자와의 그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입장에 걸맞는 만약에 철학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다면 뭐 소수자와의 연대, 자기의 고통을 크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 그런 그 고통받는 존재들과의 연대, 뭐 이런 게 아도르노 철학의 정신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